우리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장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접근이 좀 귀찮았죠. 뭐 사실 접근을 하지 않고 구하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속된 분포에 의해서 자기장을 구하려면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기장 구할 때 마찬가지로 전기장에서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는 대칭성이 있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만 가능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앙페르 법칙도 자기장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 역시 특성한 어떤 뭐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케이스를 다 다룰 건데 사실은 뭐 세 가지 정도밖에 있지는 않으니까 뭐 다양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 강력한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전류가 I가 흐를 때 무한직선 도선이라고 해주면 여기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요 P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는 거를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일반화 시킨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할 건데 뭐냐면은 요 이 직선도선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을 갖는 원을 그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을 해주면은 한 바퀴를 다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원의 접선 방향하고 똑같잖아요. 왜냐면 P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앞쪽에서는 지금 3차원이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또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DS라고 하고 B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즉 B와 DS는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DS 위에서 B는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B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DS 크기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DS를 한 바퀴 돌아가서 적분해주면은 원주의 길이가 되니까 2파이R이죠. 그래서 B 곱하기 2파이R이 됩니다. 근데 B는 뭐였어요? 앞에서 2파이R분의 뮤제로 I였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R이니까 얘랑 없어져서 결국에는 뮤제로 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DS로 적분해주면 뮤제로 I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가우스 법칙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우스 법칙을 할 때 가우스 면을 그 면 속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이었잖아요. 우리 가우스 법칙 기억해 보면은 E 도트 D A가 입실론 제분의 Q였는데 Q 인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인을 앞에다 붙여서 요게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을 이렇게 도선 한 바퀴 이 닫힌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닫힌 고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전류, 뚫고 I가 지나가잖아요. 그 전류를 I라고 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요게 적분이 한 바퀴 온전히 돌아가서 닫힌 적분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적분 안에다가 붙이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앙페르 법칙을 이제 유도를 해내게 됩니다. 닫힌 경로 주위로 BDS의 선적분은 유제로 I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B를 선적분해주면 이 S라고 썼는데 S라고 쓰기도 하고 L로 쓰기도 하고
그 교재마다 표현한 방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무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로이드. 토로이드는 뭐냐면요, 도넛 형태. 지난주에 이 자기장을 가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름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가 솔레노이드. 원래 보통 교재에는 직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토로이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토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레노이드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이게 솔레노이드를 하고 토로이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솔레노이드 배우고 나서 다시 토로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한직선 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앙페르 법칙을 구하긴 했지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여기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죠. 오른선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알 수 있으니까 크기만 구할게요. 자, 얘 고리를 어떻게 잡아주냐? 이렇게 고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B, DS는 U0, I. 여기서 고리를 잡았으니까 여기 고리 위에서 자기장은 일정하고요. 고리 위에서 자기장과 DS의 방향은 똑같으니까 B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DS는 U0, I. DS 이거 다 적분하면 뭐가 돼요? 그쵸? 2파이 R이 되죠? U0, I. 그래서 B는 2파이 R분의 U0, I. 끝났습니다. 한번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만에 2파이분의 뮤제를 i를 구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로 와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그 2파이r분의 뮤제를 i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앙페르 법칙으로 구한 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자, 요 무한직선 도선을 조금 응용한 게 요 교재 내용에 나온 게 요겁니다. 자, 뭐냐면은 직선 도선인데 도선이 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라지 R로 되어 있는 이런 굵은 그 도선이 있습니다. 그때 도선 밖에서의 자기장과 도선 안쪽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기장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반지름 R이 라지 R보다 클 때, 즉 뭐냐면 도선 밖에서의 자기장이에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그 앙페르 루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그러면 앞에 거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B, DS는 유제로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S 한 바퀴 되면 2파이R이죠. 요거. 그래서 B는 2파이R분의 유제로 I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뭐냐 하면은 R보다 작을 때, 즉 내부예요. 이것도 똑같이 B, DS는 U0 I. 근데 이게 U0 I가 아니라 I의 in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내부로 앙페르 루프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속에서 흐르는 전류 그게 바로 I인이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도선의 단면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의 개수니까 면적이 넓으면 전하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결국엔 뭐냐면요. 이 전류는 이 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에 흐르는 전류가 라지 I일 때 이 작은 면적에 흐르는 전류, 그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고 이거일 때 I가 흐른다면은 I로 돼 있죠, 문제에서. 작은 원일 때는 요게 이제 R일 때니까 파이 R 제곱일 때는 얼마겠냐? 이게 이제 I2이 되는 거죠. 그러면 I2는 뭐가 되냐면은 I에다가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B 곱하기 2파이 R이고요. 오른쪽은 뮤제로 I에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요 R과 요 R이 없어져서 B는 2파이 라지 R 제곱분의 뮤제로 I 곱하기 스몰 R. 그래서 얘를 R에 따라서 이 자기장을 구해보면요. 라지 R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흐르냐면은 R에 비례하고 클 때는 R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값은 파이 R분의 I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한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토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토로이드라는 건 모양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도넛 형태, 그러니까 튜브 같은 거예요. 튜브 같은 거에 코일이 촘촘하게 감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장을 이렇게 요 내부에서 자기장이니까 중심에서부터 R만큼 그 반지름을 갖는 요 루프를 잡아서 여기서 자기장을 구해볼 겁니다. 자, 우선 토로이드의 반지름은 내부 반지름을 B, 외부 반지름을 C, 그 다음에 그 토로이드 요 자체에서의 반지름을 스몰 a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는 결국 뭐냐면요. 원형 도선을 쭉 감아놓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지금 여기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감아지면은 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모두 형성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감은 수가 그 라지 n번 감겨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요 점선을 따라서 암페르 법칙을 적용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B, ds는 U0 I 이렇게 되는데 B는 뭐냐면은 모르는 거니까 그 크기가 똑같을 거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B는 바깥으로 빠지고 남은 것 ds만 남고요. 그 다음에 뮤제로의 I인데 I는 뭐냐면은 요 루프를 통과하는 전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지금 그린 앙페르 루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전류의 개수는 모두 그 전류는 모두 얼마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n번 감겨 있다 했으니까 ni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콘스탄트가 밖으로 빠졌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반지름이니까 2파이 r이 되죠. 그래서 b는 2파이 r분의 u0 n 이게 바로 이제 크기가 되는 겁니다.
방향은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그 돌아가는 방향에 벡터를 내주면 되는데 뭐 우리는 지금 수학적으로 그런 벡터 표시를 할 건 아니니까 크기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지름의 반비례해서 요 안쪽보다 요 바깥쪽의 자기장이 조금 더 작아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B가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C가 B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얘가 좀 얇다고 보면은 요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쓸 건 아니니까 잠깐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솔레노이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다시 말하면 코일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코일. 즉, 촘촘하게 원형 도선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그림, 요 표시 보면은 느슨하게 감겨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촘촘하게 감겨져 요 틈이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원형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들을 다 중첩시킨 거여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부는 이 원형 도선들의 내부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사실은 상쇄가 돼서 거의 0이 되고 있습니다. 뭐 0이 되거나 뭐 큰 차이, 큰 값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부에서 또 자기장이 한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렇죠. 전자석이죠, 전자석. 자, 이렇게 생기는 자기장으로 이용해주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그 자성체를 집어넣고 얘를 코일을 감아주면은 자기장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못에다가 그 에나멜 그, 그 뭐냐 니크롬선이 아니라 에나멜선 같은 거 감아가지고 전류 흘려주면은 그 전자석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요 원리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사각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 자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막대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이 단면으로 잘라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나오는 방향이고 X는 들어가는 방향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앙페르 루프를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솔레노이드는 이 감은 수가 이렇게 촘촘하게 감기 때문에 그 스몰 n이라는 값을 써서 단위 길이당 감은 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감은 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전자석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 때 이 구간 속에 100번을 감았다. 그러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해주면 L분의 100. 이게 이제 가문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길이에다가 N을 곱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문수가 되죠. 즉 뭐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L 곱하기 N이 되는 거니까 길이에다가 단위기당 가문수를 곱해주면은 이제 가문수가 구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따라가면서 BDS를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상적인 경우, 실제로는 약간 좀 다르지만 이상적인 경우에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하고요.
외부에서는 자기장이 거의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적분은 1번 적분, 2번 적분, 3번 적분, 4번 적분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우선 2번 같은 경우 2번은 그 자기장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내부에서는 지금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들어가니까 그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위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뒤에는 바깥쪽은 사실은 이쪽 방향이긴 한데 약하긴 하지만 그 DS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이쪽이고 DS가 이거니까 수직하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DS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2번은 0이 됩니다. 왜? B하고 DS하고 수직하기 때문에. 4번도 역시 0이 돼 버리죠. 왜? B하고 DS하고 수직하기 때문에. 자, 3번도 0이 됩니다. 왜? 3번역에서 B는 뭐 거의 0이라고 약간 그 네,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부에서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냐면은 요 길이를 L이라고 해주면 B는 컨스탄트니까 결국에 요 값은 뭐가 되면은 B 곱하기 L이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 뮤제로 I 인과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안에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근데 그림에서 6개고 실제로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하고 요 l을 곱해야지만 몇 번 가문 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여기에서 잠깐 나타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u0의 n이 아니라 n, l, i. 이게 바로 가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L 약분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자기장의 크기는 U0 N.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사실은 그거는 전자석의 크기가 똑같아요. 물론 안에 이제 철심이 있을 때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스몰 n 즉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스몰 n이 중요한 거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중요하지 토탈 가문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석을 만들려고 해요. 전자석을 만들려고 하면은 못에다가 뭐 신문지 우리가 이제 도선 자체가 그 에나멜선을 우리가 감거든요. 왜냐면은 전선, 구리선 같은 경우는 표면으로 전류가 통하니까 그 바깥에다가 에나멜을 코팅해가지고 전류가 그 서로 도선과 도선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데 얘를 에나멜선은 길이가 유효하니까 전자선 여러분들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점점점 감습니다. 빽빽하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전류가 흐르게 건전지를 연결하죠. 자,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지만 더 세게 만들려면 어떻게 감아주냐면요. 여기에다가 tir다 감아주면은 토탈 감은 숫자는 거의 똑같겠죠. 물론 오른쪽은 겹쳐지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건 효과는 무시할게요. 이렇게 왼쪽 케이스처럼 감아주는 거하고 오른쪽 케이스처럼 감아주는 거하고 감은 숫자는 똑같아요. 만약에 감은 숫자가 100번이다. 그러면 얘는 길이가 요거가 있으면은 하나, 둘, 세 배 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토탈 감은수는 100번 감았어요. 근데 이게 3이고 얘가 1이다 그러면은 왼쪽은 3분의 100이 스몰 n이고요.
오른쪽은 1분의 100이 스몰n이에요. 근데 자기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스몰n, 즉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비례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장이 세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오른쪽이 자기장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를 임용고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를 그냥 보여주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이 임용고사 문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kais.re.kr 아니면 검색해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료마당이 있습니다. 자료마당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기출문제 자료가 있어요. 이 기출문제 중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뭐 당연히 수능도 있고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선택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교사가 뭐 과목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때는 임용고사에서 보는 과목 숫자가 30개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도 있지만 그 실업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과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학 계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언제냐면은 2009학년도에 물리 문제. 예전에는 시험을 2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 1차 문제들 잠깐 보면은 여기에 그때 객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지금은 주관식으로 나오게 됐죠. 자, 여기 12번 문제, 11번 문제의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어느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록한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전자계 세계는 에나멜선의 가문수에 비례하는가 라고 해서 전자석 A하고 전자석 B가 있는데 A는 5cm에다가 100번 감았고요. B는 10cm에다가 200번 감았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전자석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자기장의 크기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솔레노이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방금 그랬던 것처럼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뮤제로 ni, 즉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 과정을 뭘로 구할 수 있다? 앙페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게 많지는 않은 것 자기장에서, 그러니까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해서 보면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 뭐였냐면은, 전기장에서 E dA가 입실론 제로분의 Q, 요거였잖아요. 즉 뭐냐면 전기장을 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요게 바로 이제 전기 선속이었는데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 안에 전하가 있으면 그러면 그 면을 뚫고 나오는 뭔가가 있는 거고 안에 마이너 전하가 있으면 들어가는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기장은요,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하거나 끝나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연속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나고 나오고 이러지만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플러스 전환, 마이너스 전환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N극 하나, S극 하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자기장을 다기선속을 구하게 되면은 얘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이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그리고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 그리고 앞에서 잠깐 했던 그 앙페르 법칙,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배울 패러데이 법칙,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B 도트 D S가 뮤제로 I라고 했는데, 이 식은요, 우리가 이해를, 그러니까 물리에서의 식은 오른쪽이 원인이 돼가지고요, 왼쪽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을 만드는 요인은요, 전류도 있지만 전기장의 시간 변화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선속의 시간 변화인데 이런 값들이 나중에 더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맥스웰이 나중에 추가를 했던 거라서 요 마지막을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전류가 원인이 돼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거꾸로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전기가 원인이 돼서 자기가 원인이 돼서 전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식,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약간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성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는 자성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자성체? 자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질들을 구분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물질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페로매그네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 페로마그넷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 그거는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상자성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 그게 상자성체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철 그게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잘 달라붙는 거 그게 바로 강자성체. 근데 여러분들 금속은 다 자석에 달라붙지 않나? 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이 철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철은 자석에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 자석에 달라붙는 금속 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선뜻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구리? 구리 자석이 안 달라붙는데 금? 금 안 달라붙어요. 은도 안 달라붙어요. 알루미늄도 안 달라붙고 그럼 도대체 뭐가 자석에 달라붙죠? 네, 바로 철만 달라붙습니다. 사실은 철하고요.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강자성체예요. 자석에 잘 달라붙는.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대부분 자석에 잘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 세 개 말고 뭐라 그러죠? 화합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자석에 잘 달라붙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요. 자, 어쨌든 그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는요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더 잘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그 철 같은 경우도 그 가만히 있으면 다른 철을 잡아당기지 않잖아요. 근데 자석이 가까이 가면은 얘가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자,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있는 물질들 속에는요, 작은 자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은 원자가 자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주위에 전자가 회전을 하잖아요. 전자가 회전을 하면은
이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하가 회전을 하면은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게 이제 원자자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놈들이 랜덤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보통 물질들은 자석을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석이 근처에 가까이 가면요, 얘가 이 자석에 생기는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우선 자기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물질 내에서 이 자기장 방향을 동일하게 갖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걸 이제 자기구역이라고 하는데 강자성체는 이런 자기구역이 존재를 하게 돼요. 즉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가기 전에는 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구역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자기구역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띠고 있는 원자 자석의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외부의 자기장을 구하면요. 이런 자기구역이 커져요. 자기구역이 커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나타내주는 동일한 원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기구역들이 외부 자기장에 가기 전에는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를 했었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요.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구역이 축소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같은 방향을 띠고 있는 정도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력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에다가 자석 가까이 댔다가 그럼 못이 클립이나 달라붙잖아요. 근데 자석을 떼어내도 못의 클립이 달라붙어요. 한동안은.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이제 그 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기 구역이 별로 크게 넓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부르냐?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기장이 주어지면은 얘는 약한 자성을 띠게 돼요. 내가 아까 자석에 잘 달라붙냐 안 달라붙냐라고 얘기했는데 철, 니켈, 코발트 이런 놈들은요. 자석이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근데 상자성체도 사실은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상자성체가 달라붙는데 종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상자성체에서 달라붙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자석이 종이에 달라붙냐? 굉장히 센 자석 가지고 하면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반자성체는 이거는 느낌 딱 오죠. 반대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에서 자기장이 주어지면은 보통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얘가 나열을 하게 되는데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나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석에 밀리겠죠. 구리, 유리, 플라스틱, 그리고 금수소, 물이 바로 이 반자성체에서 이 자석에 밀립니다. 반자성체 관련된 실험이 사실은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기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게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반자성체, 자석에 밀리는 것 좀 신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이 반자성체인 것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이아마그넷 워러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the translatorscafe.com channel. I will demonstrate magnetic properties of glass, water, graphite and some other materials. To observe very small forces, we will use some foam floating in water. In the strong magnetic field of a neodymium magnet, diamagnetic materials such as glass, agate or quartz create an induced magnetic field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external magnetic field. As a result, they are repelled by the applied magnetic field. We can see that water has stronger diamagnetic properties than glass. Agate mainly consists of silicon dioxide, commonly called silica. Glass is also based on silica because it is made of sand. So, we can expect that agate is also paramagnetic, and this experiment confirms it. 자, 그 다음에 그 유기물들도 반자성체니까 뭐 그 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반자성체 관련해 가지고 이 개구리 띄우는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좀 화면이 좀 선명하진 않지만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Tallahassee, Florida, on the campus of Florida State University, is the 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 It is here where you'll find the world's biggest and most powerful magnet, rated at 45 Tesla, meaning the magnetic field it generates is 1,000,000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arth. It is a powerful research tool for every field of scientific endeavor. Well, the mission of the laboratory, the primary mission, is to conduct science at very high magnetic fields. The main reason that we seek out these very, very high fields are much the same reason we might measure things at very high temperatures or very low temperatures, very extreme conditions. When you move to new areas, just like Captain Kirk and Captain Picard, when you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you are bound to learn some new things. The magnetic field of 45 Tesla is the result of combining the power of a giant electromagnet and a nitrogen and helium-cooled superconducting magnet. The magnet is so powerful, it can actually levitate materials that you wouldn't expect to react to magnetic fields. It's able to do this because of the fact that on an atomic level, everything demonstrates some kind of reaction to a magnet. An element like iron will be attracted to it, which means it's ferromagnetic. Most elements are repulsed, meaning they are diamagnetic, and that force is very weak. How do we actually see this diamagnetic force in real life? Well, we can use a very, very large electromagnet, like similar to the one in back of us. Perhaps the most dramatic demonstration of this kind of magnet's power is what it can do with an ordinary frog. Frogs are 90% water, and water's diamagnetic. And let's imagine what happens when we bring a frog near the center of a high magnetic field region. When we do this, the diamagnetic force on the frog gets larger and larger. It may look like the frog is in water, but it's not. The intensity of the magnetic field being generated is canceling out the force of gravity. The frog is 방금 설명 나온 게 그거죠. 지금 개구리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 떠가지고 그 공중부양한 거죠. 반자성체에서. levitating in air. As remarkable as this may seem, this is a mere sideshow for the scientists who come to NHMFL. A lot of what is known as big science comes out of this kind of research. But one of the biggest breakthroughs, the development of the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happened while science was, in a manner of speaking, looking the other way.